안녕하십니까, 임성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오준 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사실 대사님처럼 정말로 훌륭한 분을 소개할 때는 참 제가 힘듭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제가 감히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이제 제 역할이니까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사님께서는 정말로 진정한 애국자셨습니다. 평생 조국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헌신해 온 분입니다. 지금은 경희대 석좌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NGO 단체를 맡으셔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을 위해서 아주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넓게 봐서는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고, 좁게 봐서는 북한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련 컬럼이 나와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런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게 2014년 방금 전에 본 명연설이었고, 또 2016년에는 파격적으로 유엔에서 한국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북한 정권 리더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인권을 위해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요.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사님 이름을 접할 때마다 그 르네상스를 생각합니다. 정말로 르네상스적인 인물이고 리더십니다.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 대사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드러머십니다. 그러니까 드럼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대학가요제 전신에 해당되는 대회에도 나가셨었고, 유엔에 계시면서는 7개국 대표들과 함께 유엔 락스라는 락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화합하고 협력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걸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전에 북한과 관련된 연설만 기억하시는데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한 그 책인데 그걸 원용해 가지고 가장 최빈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한 한국의 예를 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명연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러한 어떤 르네상스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대사님께서는 그 다자 외교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유엔에서 주도적 역할로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국격을 아주 높이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특유의 그 해안을 창조적인 르네상스적인 접근과 더불어 그 해안을 나눠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많이 배우고 그 통찰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오준 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성배 교수님 너무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어떤 분들이 막 닭살이 올라서 언뮤트를 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저 자신을 과찬하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음소거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휴스턴 한인사회, 한인회, 민주평통협의회 임성배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인회장님, 평통협의회장님 다 계신데, 그리고 또 저의 외교부 동료였던 안명수 총영사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린 하원의원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이제 북한 핵 문제, 특히 미국 신정부에서의 이제 북한 핵 문제인데요.
이 문제 평통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참석자를 보니까 휴스턴은 물론이고 미국 여러 곳과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에서도 많이 로그인 해주셔서 휴스턴 한인사회의 컨비닝 파워가 아주 굉장히 강하시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국에 근무할 때는 뉴욕이나 LA의 평통 행사에는 참여해서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휴스턴도 사실 꼭 한번 가고 싶었고 임성배 교수님한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다행히 미국은 지금 백신을 다 맞고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은 백신을 그렇게 쉽게 맞을 수 없고 그러나 이제 한국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백신이 없어도 코로나 걸릴 위험성이 좀 낮긴 한데 하여튼 금년 중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백신을 놓고 맞고 우리가 다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휴스턴에도 방문해서 뵙고 여러분이 또 한국에도 오시고 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 행사에서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권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인권이나 인도주의적인 분야는 아니고 아까 임성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도 제가 다시 생각해보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글을 오늘 아침에 한국의 한겨레 신문에 실렸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는 다른 데서 강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받는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핵무기가 문제인가? 다른 무기들도 많이 있는데 뭐 화학무기, 생물무기, 뭐 다른 재래식 무기 많은데 왜 핵무기만 갖고 그러나? 둘째는 왜 북한이 문제인가?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뭐 양자회담, 육자회담, 별의별 회담을 다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그럼 북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 보유국이 되려는 것일까? 아니면 핵을 카드로 써서 뭘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맞아서 안 되는 걸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다를까?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특히 한국에서 현 정부 하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좀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5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30분간 말씀을 나누고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무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기는 왜 우리는 인간은 무기를 발달시켜 왔나? 싸우려고 그런 거죠. 싸우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필요하니까 무기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파괴적인 핵무기, 지금 현재는 재래식 무기도 Mother of all bombs라는 폭탄을 쓰면 거리에 한 블락을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한 3, 4천 명은 재래식 폭탄으로도 3, 4천 명이 희생되는데 핵무기는 1945년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쓴 아주 원시적인 핵무기도 떨어지는 순간에 7만 명이 죽었고 후유증으로 7만 명이 더 죽어서 14만 명이 작은 폭탄 하나에 희생됐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것보다 최소한 300배 이상 강력합니다.
그런 핵무기가 지금 현재 세계에는 한 15,000개 정도가 있죠. 미국과 소련이 미러가 냉전의 피크 때는 전 세계 핵무기를 다 합쳐지면 6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핵무기는 전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몇십 번은 파괴시킬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싸우다가 더 좋은 무기를 있으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에 이기는 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종족, 자기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생사의 문제가 되니까 점점 더 효과적인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효과적인 무기가 뭐죠? 효과적인 무기는 적은 노력으로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죠. 사실은 총이 나오고 자동소총, 기관총이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미국의 남북전쟁 때입니다. 남북전쟁은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총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국제사회에서는 기관총 같은 거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인간이 사용하지?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 기관총이 무차별하고 파괴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후에 더 파괴적인 대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핵무기까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무기를 점점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무차별한 무기를 만든 이유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즉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을 보호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너무나 강력한 무기들, 보통 우리가 WMD라고 그러는데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생물무기, 화학무기, 그 다음에 핵무기, 미사일 이 네 가지를 보통 WMD라고 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그런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꾸 파워포인트가 제가 누르지 않아도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핵무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무기들 그 UAV라든지 그 드론이라고도 하죠. 그런 UAV, 킬러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핵무기가 나쁘긴 하고 너무나 파괴적이긴 하지만 제가 핵무기를 없애자는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날 미국이 핵무기보다 훨씬 강한 무기? 지금 이미 사실 그런 걸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 AI 드론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서든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운전석에 있는 사람만 죽이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살리게 놔두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살상 능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우주 무기도 추구했죠. 그럼 미국이 우주 무기를 개발해서 위성에서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지 원하면은 그 순간에 제거할 수 있다. 한 사람이든 1000명이든 이런 능력을 미국이 갖게 되어서 자 이제 우리 핵무기는 다 파괴해 버리겠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러면 여러분 핵 군축을 희망하는 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신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핵무기를 반대하시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다 폐기하겠다는데 박수를 왜 안 치세요? 미국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반대하는 건 뭐죠? 핵무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무기를 반대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반대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재래식 무기, Mother of All Bombs,
한 번에 3,000명 죽일 수 있는 재래식 폭탄은 괜찮은가요? 3,000명은 괜찮고 한 번에 10,000명이 죽으면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무기의 발달, 무기라는 것이 인간이 싸우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고 싸울 필요가 있는 동안은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를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실은 무기를 없애고 군축을 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핵무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물무기나 화학무기와는 달리 금지 조약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모두 대량 파괴 무기이고 그 무기를 가지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ultimate weapon인데 그 무기를 가지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건데 합법적으로 핵을 가진 5나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것을 여러 나라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화학무기 같은 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때 가난한 사람의 핵무기라고 부릅니다. 화학무기를 만드는 데는 핵무기처럼 고도의 기술과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핵무기가 점점 많아져서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가졌다 이러면 세상이 더 위험해지는 건 물론이고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가진 핵무기가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학무기, 생물무기는 금지 조약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핵무기는 금지 조약이 없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금지 조약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는 금지 조약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Non-proliferation.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핵을 줄여나가고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하면 대신에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과를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이나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같은 기술입니다. 우라늄을 농축시킨다는 것은 자연상에 U235, U238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U235가 있어야 우라늄이 타거나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U235를 모으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농축을 한 20% 정도 쓰면 연료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넣을 수 있고요. 농축을 한 80% 정도 시키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이 과거에 오바마 때 맺었던 그 조약이 트럼프가 깨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농축을 60% 하겠다 하고 한 달 전에 발표했죠. 60%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에만 넣으려고 하면 60% 농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NPT에 따르면 핵확산 방지 조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갖지 않겠다 약속을 해야 원자력 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았고 북한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가 다른 무기들하고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북한만 문제인가?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핵무기 가진 나라가 지금 한 북한 빼고 8개쯤 있는데 핵무기는 1945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처음 사용했고 그 후에 49년 소련, 50년 영국, 60년 프랑스, 64년 중국 이렇게 중국까지 해서 끊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확산 방지 조약을 만들 때 1970년경에 중국에서 끊은 겁니다.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 선착순이네. 무슨 핵무기 갖는 것도 선착순인가? 맥도날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끊어야죠. 핵 확산을 방지를 막으려면. 만약 70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안 만들고 80년에 만들었다면 제 생각에 한 4, 5개국 정도는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10나라에서 끊었겠죠. 어쨌든 어디선가 끊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NPT입니다. 그런데 NPT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안 들어간 나라가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그 3나라는 왜 NPT에 안 들어갔을까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NPT에 들어가면 평화적인 에너지 기술, 핵 에너지 기술은 받을 수 있지만 핵무기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3나라는 우리는 딴 나라에게 그렇게 받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안 들어가고 핵무기 만들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다른 나라는 다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요즘 핵 보유 현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걸 합치면 한 1만 2천 개, 1만 3천 개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피크 때에 비하면은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이 나라들도. 북한은 핵실험을 6번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한 거는 2006년이 처음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약한 핵실험이라서 이게 핵실험인가 아니면 그냥 폭탄이 강력한 폭탄을 터뜨린 건가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마지막에 한 거, 2017년에 한 거는 진도 6.3인데 핵실험은 요새는 다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진파, 진도로 측정을 합니다. 진도 6.4이면 여러분 지진으로도 굉장히 강한 지진이죠. 이 정도 규모의 진도가 나오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소폭탄이거나 아니면 수소폭탄이라는 건 그 속에 작은 원자폭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컨센트레이트 된 그런 원자폭탄이 들어가야 수소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폭탄이었거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강력한 원자폭탄이었을 거다 하는 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됐지만 이 표에서 보듯이 중요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전부 김정은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숫자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김정은 시절에는 미사일 실험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미사일 실험을 왜 많이 해요? 핵무기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사일은 핵무기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높이 날고 빠르게 날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폭격기를 보유한 나라는 꼭 미사일이 없어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폭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래식 비행기에 핵무기를 싣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격추되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겠죠. 미사일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탄도미사일, 볼리스틱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중력에 의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땅에다 꽂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엔타이 미슬 미슬 디펜스라고 그러죠. 미슬 디펜스로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있지만 모든 미사일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핵폭탄을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에는 무거운 걸 실을 수 없어요. 핵물질이라는 건 굉장히 무겁거든요. 우라늄이 제 주먹만 하면 100kg쯤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볍고 작은 폭탄을 만드냐가 기술의 핵심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 전부 대여섯 번 핵실험을 해서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는 처음에 한번 터졌으면 그 다음에도 터질 텐데 비싼 우라늄, 비싼 플루토늄을 자꾸 터쳐보는 이유는 작고 가볍게 만들어도 터지나 보는 겁니다.
북한도 6번 했으면 됐다고 봐야죠. 인도나 파키스탄이 5번 실험을 해서 한 걸 북한이 6번 실험을 해서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NPT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NPT 체제는 핵을 가진 나라를 중국에서 끊자, 이상 갖지 말자, 그리고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전부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해야만 기술 주자. 이게 핵심이에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만 안 들어갔습니다. 남수단은 새로 생긴 나라라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갔는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남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에 안 들어가고 다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NPT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NPT에 들어간 나라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받은 나라가 우리 마음 변했어요. 원래 안 만들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핵무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탈퇴입니다. 제가 핵무기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딴 나라들이 그러세요? 뭐 사정이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페어 플레이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NPT가 무너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나오겠죠. 이란도 나와서 사실은 우리도 NPT에 들어갈 때는 생각이 좀 짧았는데 미안하지만 빠져야 되겠습니다. 사우디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러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빠지게 놔두면은 아마 5년 내에 30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NPT가 뭐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뉴클리어 피스 시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어서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을 못하고, 핵무기가 있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전쟁을 해도 끝까지 안 가고, 이런 것처럼 이걸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 그러죠. 핵 억지력. 그럼 너나 할 거 없이 다 핵을 가지면 핵 억지력 다 가지니까 전쟁 안 하고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너무 위험한 세상에 살게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금 핵을 가진 5나라처럼 핵무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그만 나라가, 관리 능력도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우리가 핵무기가 10개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가 없어졌네요. 9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이러면. 테러리스트들도 핵무기를 갖고, 또 핵무기 잘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터져버렸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 큰 위협이 되죠. 지구 전체에. 그래서 뉴클리어 피스 티오리, 너나 할 거 없이 핵무기 가지면 전쟁 안 하고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이론은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런 이론을? 핵을 합법적으로 가진 5나라가 싫어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핵 독점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NPT 차원뿐 아니고 이 지역 안보의 균형에서 볼 때도 동북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핵 국가인데 동북아의 나머지 3개국, 일본, 남북한은 핵이 없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균형을 이루려면 3가지밖에 없어요, 방법. 하나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두 번째는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해서 우리가 핵을 없지만 핵을 가진 거나 똑같이 만든다. 세 번째는 북한더러 핵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 3가지밖에 없는데 옵션이, 여러분은 어느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3번째가 제일 바람직하죠.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포기를 시킬까? 30년간 북핵 문제를 다루었는데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건 뭔가? 핵 보유국이 되려는 건가? 아니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아서 아직 핵을 안 포기하나? 과거의 핵실험, 북한에 대한 그 핵협상의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8번에 걸쳐서 채택됐는데 이 중에 일부는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2개가 채택이 됐고 사실 가장 중요한 제재 결의는 밑에 있는 3개입니다. 2017년에 채택된 3개의 제재 결의. 제가 유엔 대사를 떠나서 2017년에는 민간으로 복귀한 후인데 언론에 이러한 제재가 채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제재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더 실험하고 이러면 우리가 무력을 쓰겠다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여러 가지 언론에 그때 나오고 있고 아마 중국도 그것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제재 결의가 2017년에 3번이나 채택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로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재 강하다더니 북한 잘 살던데요? 제가 북한에 가봤더니 뭐 장마당에 사람도 많고 잘 살던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유엔의 제재는 어떤 제재도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제재는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인류를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기구인데 아무리 어떤 나라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니네 한번 다 굶어 죽어 봐라. 이런 제재를 한다는 건 유엔을 만든 취지에도 안 맞죠. 그래서 유엔은 그런 제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제재 하에서도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 생존을 못하게 하는 제재는 아닙니다. 그런 제재는 유엔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제재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북한은 수출의 한 90% 정도를 할 수 없어요. 원래 수출을 많이 하지도 않는 나라지만 아무리 많이 하지 않는 나라도 90% 수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금융을 할 수 없고 해외 근로자를 보내서 돈 벌어오게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뭐죠?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뭐 외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건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중국도 이 제재를 완전히 깨버린 정도의 그런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유엔 안보리의 조치가 효과적이길 원하지 유엔 안보리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핵을 가진 5나라는 모두 유엔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보리를 통한 자기네들의 능력을,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안보리가 힘없는 페이퍼 타이거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유엔 제재를 어떤 분들은 다 깨고 뒤에서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도와줄 거라고 보지만 다 깨고 다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평창올림픽서부터 시작해서 남북한에도 물꼬가 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3차례나 만났죠. 그런데 2019년 2월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안 된 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는 핵 협상에 관심이 있었나 하는 게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김정은을 만나서 쇼오프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외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나마 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 간의 어떤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때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 다 포기할 테니 제재를 풀어달라 했어요.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건 아니었고 특히 2017년에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2017년의 제재라는 게 가장 강력한 제재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풀어달라는 건 그냥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거랑 별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좌하는 볼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책에도 썼죠. 이거 들어주면은 당신은 이제 미국 돌아가면은 선거의 해로 들어가는데 북한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양보만 했다고 엄청 비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건 안 되지. 트럼프는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안 되지 하고 점심도 안 먹고 하노이를 떠났죠. 그래서 그 후에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지만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내리막길이고 남북 관계도 또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됐고 작년 6월에는 북한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폭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요즘에 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주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외교장관께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고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고 서로 다른 얘기했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해서 사용한 용어는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게 한반도 비핵화다. 근데 우리 남한에는 없으니까 북한 핵무기만 없애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도 북한 비핵화와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와 아주 가까운 데다가 핵무기를 지금 갖다 놨기 때문에 여차직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주한미군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까지 없애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나가버리든지 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같은 뜻이 아니죠. 네 번째 질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돼서 이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처음에 캔디데이트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걸 보면요.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노력을 별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 또 이런 남북 간 이산가족 특히 아까 이 회의 전에 아마 엘 그린 의원하고도 얘기하시던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노스 코리아의 세퍼레이트 패밀리와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든 캠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평통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처럼 재미 동포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한테까지 입력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김여정과 최선희의 언급으로 미국이 자기네를 만나려고 막 접촉하고 그랬는데 지금 만날 때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hostile policy,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 진전 별로 없을 거다 하고 이렇게 버팅기는 그런 아직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접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삿바 싸움처럼 버팅기는 그런 발언을 김여정과 최선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2번 했죠. 한 번은 크루즈 미사일은 유엔 제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제 한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
아까 제가 탄도미사일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핵무기를 델리버 하려면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실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크루즈 미사일은 격추시키기 어렵고 굉장히 낮게 날고 스텔스 기능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말하자면 폭격기도 그런 미국 같은 폭격기 못 만들듯이 크루즈 미사일도 미국 같은 크루즈 미사일 못 만들어요. 세계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핵무기를 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제일 안전한 건 안전빵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실험도 했잖아요. 어제 북한이. 오늘 거기 현지 시각 거기선 오늘이실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기자회견할 때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W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이렇게 좀 자꾸 에스컬레이트 하면 우리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맨 밑에 보시면 We are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풀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외교적인 협상은 그 목표가 비핵화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시절의 어프로치를 어느 정도 비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목적이 비핵화에 있나 아니면 자기가 북한 지도자를 처음 만난 미국 대통령이다 하는 걸 과시하는 데 있나 이런 좀 의심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전망은 저는 뭐 이런 전망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나 상식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선택할 경우 아까 제가 제재는 뭐라 그랬죠? 북한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제재하에서는 절대 경제 발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경제 구조가 또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산업을 해야만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외 의존도가 70% 80%입니다. 그런데 대외 경제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제재하에 있는데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합니까? 생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김정은이 정권이 유지되려면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경제 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왔구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대지만 봉쇄를 해서 그나마 중국과의 국경이 이게 젖줄인데 북한에게는 생명의 젖줄인데 봉쇄를 해서 북한 경제에 타격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핵을 포기하자. 그 대신에 비싸게 팔자.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거 받아내자.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 핵 포기를 받아낼 준비가 저는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면 해결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핵무기를 이거 30년을 개발한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김정은 혼자 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한 건데 특히 군부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냐? 포기하면 잘못하면 리비아나 이라크의 리비아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이 된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은 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첫 해 2017년에 거의 전쟁이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건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남북한 간에 또는 한반도 내에서 무력 분쟁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 맞습니다. 특히 우리 현 정부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핵 문제가 해결돼서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서는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을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재 해제되지 않고는. 그런데 자꾸 줄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세요. 그걸로 북한 체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보통 그걸 채찍과 당근이라고 그러죠. 당근도 더 크게 하고 채찍도 더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경제발전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 우리 현 정부가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 통일을 향한 길, 여러 가지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북한을 희망 고문하면요. 오히려 점점 그런 날이 늦어지는 거예요. 북한에게 마치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떻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지는 없어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인도적 지원이고 UN 기구인 유니세프도 북한의 어떤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UN 기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유니세프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할 때도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다 물어봅니다. 매번. 이게 제재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라는 거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sanctions regime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파는데 제가 중개인이라서 좀 거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라는 사람에게는 아 이거요 요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가격 조금 낮춰서 내놓으시면 금방 팔리시켜요. 낮추세요. 살라는 사람에게는 아 이 집 이거 진짜 나오기 어려운 좋은 집이거든요. 조금만 더 쓰세요. 이렇게 해야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적 역할을 하려면 미국에 대해서는 아 북한이 우려하는 게 자신의 안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 제재는 안 풀어주더라도 북한의 안보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건 줄 수 있으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세요. 그럼 북한이 핵 포기할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 안 하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 진짜 위험해질 거예요. 핵을 먼저 포기해야만 되고 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얘기를 해줘. 그래야 이게 집을 팔고 사는 데 중개인의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걸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에 들어섰을 수만 있다면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 동질성 회복.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젊은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왜 꼭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 가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걸 야단치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왜 해야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세대는 저의 어머니나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나 다 북한 출신이었고 저의 세대는 누구나 집에 또는 주변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 세대는 자기 부모님도 한국 전쟁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세대와 같이 북한 주민을 생각해라. 그런 감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통일, 분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커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통일의 염원을 언젠가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